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70평생 제 이름 석자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흙으로 돌려보낸 뒤에도 눈물 짜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하나뿐인 아들 이진규를 굶기지 않고 남들만큼 가르쳐 번듯한 사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장가가고 손주까지 안겨준 뒤에는 김포 변두리에 작은 터를 얻어 텃밭을 가꾸는 낙으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제 인생은 그걸로 족하다. 이제는 그저 맑은 날 밭에 물 주고 흐린 날 무릎 쑤시는 것을 걱정하며 살면 되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평화롭기만 하던 제 노년에 예고도 없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심은 상추를 돌보다 말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였고 아들 녀석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혈압이라며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혈압이 너무 위험한 수준입니다. 약만 드신다고 될 게 아니에요. 당분간은 꼭 보호자 곁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들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네. 아니다. 난 괜찮다. 평생 혼자 잘 살아왔어. 너희 젊은 부부 사는 집에 늙은이가 끼어드는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다. 제 완강한 거절에도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 하지영과 통화까지 마친 모양이더군요. 결국 저는 반강제로 아들 집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살갑게 굴기는커녕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던 며느리였습니다. 항상 어딘가 바쁘고 날이 서 있는 그 아이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하던 날, 제 무거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서 마치 불시에 방문한 검열관 같은 얼굴로 이삿짐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어머, 기사님들. 그것부터 내리지 마시고 저 안쪽으로 들여주세요. 동선 복잡해지잖아요. 아, 잠시만요. 거기 벽지에 긁히겠어요. 좀 더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그 아이의 신경은 온통 집안의 흠집에만 쏠려 있을 뿐 평생을 함께한 제 살림살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고 어루만지며 수십 년을 함께한 자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며느리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옆에 서 있던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저 자개장은 도대체 어디다 둬? 우리 집 가구랑 전혀 안 어울리잖아. 촌스러워서 집안 분위기 다 망치겠다. 지영아, 엄마가 아끼시는 거니까.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응. 아들이 쩔쩔매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제 보물 같은 자개장은 베란다 구석,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곳에 처박히듯 놓이고 말았죠. 제게 내어진 방은 손주 방 옆에 딸린 작은 창고였습니다. 볕도 잘 들지 않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집이 좁아서 이 방밖에 드릴 곳이 없네요. 손주 방을 내드릴 수도 없고. 조만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들이 울상이 되어 말하자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죠. 한창 클 나이인 애 방을 뺏을 순 없잖아요. 창고로 쓰던 곳이라 좀 그렇긴 해도 정리하고 나니 아늑하고 좋지 않으세요? 아늑하고 좋다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이만하면 과분하지.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방의 딱딱한 침대에 홀로 누워 차갑고 축축한 벽을 바라보는데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기약 없는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차가운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온 식구로서 어떻게든 정을 붙여보려고 애를 썼어요.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밤새 불려 볶아낸 나물 반찬, 갓 구워낸 따끈한 생선구이. 아들 내외가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매일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아침에 국 안 먹어요. 얼굴 붓는단 말이에요. 생선 냄새 아침부터 집안에 비린내가 너무 심하네요. 저는 그냥 선식 마실게요. 며느리는 제가 차린 밥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찬장 구석에서 가루가 담긴 통을 꺼내 물에 타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아들 녀석은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죠. 엄마, 지영이가 아침을 잘 못 먹는 체질이라 그래요. 제가 다 먹을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말하며 밥을 입에 넣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차린 밥상은 온전히 제 몫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끼니를 위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 마음 먹고 일을 벌인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평소 노래를 부르던 소갈비찜과 어린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좋은 갈비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먼 시장까지 다녀왔고 온종일 주방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장만했어요. 모처럼 다 같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을 먹는 그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며느리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지영아, 늦었네. 술 많이 마셨어? 엄마가 너 온다고 저녁 준비하셨는데. 아들이 걱정하며 다가가자 며느리는 그 손길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러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팍 찌푸리더군요. 아, 또 음식하셨어요? 거실까지 냄새가 다 배었잖아요. 제가 집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정말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아가, 그래도 시장 봐서 정성껏 만든 건데 맛이라도 좀 보렴. 너 좋아하는 것들로만 했는데. 됐어요. 이 시간에 이걸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찌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드실 시간에 먼지 쌓인 데나 좀 더 닦아주시지.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남았던 음식을 데워 아침이라도 차려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많던 갈비찜과 잡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방 베란다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뒤엉켜 있는 제 정성을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손도 대지 않은 멀쩡한 음식들이 다른 음식 찌꺼기들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 립스틱을 바르며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가,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혹시 너가 버렸니? 네, 제가요. 왜요?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매만질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지저분해 보여서요. 어머님도 이제 우리 집 방식에 좀 맞추셔야죠.
아니, 그걸 어떻게 먹지도 않은 멀쩡한 음식을 한마디 말도 없이 버릴 수가 있어. 그제야 며느리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걸 며칠씩 묵혀서 집안에 냄새나게 둬요?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라고요. 제 집에서는 제 규칙을 따르세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는 단순히 버릇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슬픔과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보니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치와 허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현관 앞에 배달되는 택배 상자들. 그 안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외국의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카드값 괜찮겠어? 아들이 걱정스레 물으면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회사 경비로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려면 이 정도는 입고 걸쳐줘야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당신은 이런 거 신경 꺼요. 능력도 안 되면서. 아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비용 처리 같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마치 돈이 샘솟는 셈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밤늦은 귀가도 여전했어요. 술과 짙은 향수 냄새에 더해 가끔은 맡아본 적 없는 이질적인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깰까봐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응, 오빠. 나야. 아니, 아직 시어머니 안 주무셔. 눈치 보여서 뭘 못하겠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오빠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옆방에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다른 남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하다니요. 응, 그 물건 잘 챙겨놨지. 근데 그거 처리하기 전까지는 집에 두기 좀 불안해. 알았어. 조만간 시간 만들어서 나갈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응, 끊어. 물건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어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고는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어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늦은 귀가, 과도한 사치, 의문의 남자, 그리고 정체 모를 물건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이 지금 아주 위험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통화를 엿들은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상어가 맴돌고 있음을 직감한 어부처럼 저는 집안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감시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밤늦은 귓가와 사치를 일삼았고 아들 녀석은 그저 지영이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라며 아내를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그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보 노릇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집안 공기는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아들은 이른 아침 출장을 떠났고 손주 녀석은 유치원에서 1박 2일 캠프를 간다며 어제 집을 나선 터라 그 넓은 아파트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도 새벽녘에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 위에 값비싸 보이는 옷가지들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도록 인기척이 없는 며느리가 혹시 아픈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어젯밤 입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상아색 실크 블라우스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도 보통 옷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것이 아마 제 평생 만져본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고운 옷 앞섭에 거무죽죽한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 어젯밤 술자리에서 무언가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랜만에 시어머니로서의 정이 솟아났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제게 못되게 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이고 제 손주의 어미인데 저렇게 비싼 옷을 얼룩진 채로 버려두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세탁소에 맡기면 되겠지만 실크 소재는 잘못 맡기면 옷이 상하기 십상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웬만한 옷은 다 손으로 직접 빨아 입었지요. 특히나 귀한 옷은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조물조물 주물러 빨면 옷감 손상 없이 깨끗해지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빨아줘야겠다. 이걸 보고 나면 저 아이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지 모르지. 저는 조심스럽게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고 울 전용 세제를 몇 방울 풀어 부드러운 거품을 냈어요. 그리고는 얼룩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살 비벼가며 때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얼룩은 그리 깊지 않은지 금세 옅어지더군요. 몇 번을 헹궈 물기를 가볍게 짠 뒤 옷걸이에 걸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건조대에 옷의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널어놓고 나니 마음이 다 뿌듯해졌어요. 마치 며느리와의 냉랭했던 관계에 따스한 햇볕이 드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렀을까요?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에서 깬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인지 냉장고로 향하던 며느리의 시선이 베란다에 널린 블라우스에 꽂히는 순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왜 저기 널려 있어요?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말했어요. 아가 일어났니? 너 블라우스에 뭐가 묻었길래 내가 손으로 살살 빨아서 널어놨다. 금방 마를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누가 멋대로 남의 옷에 손대래요. 미쳤어요, 정말. 이걸 지금 빨았다고요? 저는 그 광기 어린 반응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옷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아가. 옷이 더러워져 있기에 그런 거지. 좋은 옷인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좋은 옷? 이게 그냥 좋은 옷으로 보여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요? 며느리는 맨발로 베란다에 뛰쳐나가 빨랫줄에서 블라우스를 거의 잡아채다시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뒤집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처절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비싼 옷이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언가 절대 들키거나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왜 지워진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며느리는 블라우스 앞서 제가 분명히 지웠던 그 얼룩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 도대체 왜 그러니? 옷에 뭐가 묻어 있었기에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획 하고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적의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너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며느리의 악력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붙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증오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어.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난리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아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나라 숨 막힌다. 숨이 막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줄까? 늙었으면 곱게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 앞길을 막아. 그때였습니다. 엄마. 하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저와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유치원 캠프가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어린 손주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들고 있던 가방과 도시락통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손주와 눈이 마주친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린 듯 저를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벽으로 거세게 밀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등과 머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에서 별이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겁에 질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럽게 울기만 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그제야 제 멱살을 잡았던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거실에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목에서는 쇳소리가 났고 등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제 손주의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자신의 어미가 할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끔찍한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어린 손주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을 조르던 며느리의 손길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에 댄 듯한 뜨거운 통증이 남았고 벽에 부딪힌 등과 뒤통수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극심한 충격과 모멸감은 오히려 제 머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다친 며느리의 방문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손주를 번갈아 바라보던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지요. 이 집에서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울고 있는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 와락 품에 안기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파?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엄마랑 장난친 거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킨 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옷장 문을 열고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사준 옷가지들이나 화장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낡은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만을 챙겨 넣었어요. 제 손길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지요. 짐을 다 쌌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였죠. 엄마 잘 계시죠? 지영이는요? 별일 없으시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훨씬 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별일 없다. 너야말로 운전 조심하고 일 잘 마치고 오너라. 지금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봤자 그 녀석은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분명 한달음에 달려와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혹은 제게 무릎 꿇고 빌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하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무의미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롯이 제 손으로, 제 의지로 끝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자 어느새 울음을 그친 손주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빠 오시면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줘. 알았지? 그리고는 아이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의사를 만난 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집에서 며느리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밀어서 벽에 부딪혔고 목을 좀 붙들렸습니다. 의사는 제 목과 등을 살피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목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등에도 타박상이 있으시고요. 이건 그냥 다툼 수준이 아닌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안일이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혹시 모르니 진단서는 한 통 발급받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소견이 상세하게 적힌 서류를 손에 쥐자 비로소 첫 번째 무기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붉게 부어오른 목의 손자국과 등에 시퍼렇게 번지기 시작한 멍 자국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그 아이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 구차한 사정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막내 동생이었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려 제가 거의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한 녀석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몇 년 앞둔 베테랑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동생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웬만해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법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제가 이 싸움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든든한 아군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 좀 보자.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동생은 군말 없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동생은 제 목에 붙인 거즈와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누가 그랬어?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무시와 서름, 그리고 바로 오늘 벌어졌던 끔찍한 일까지. 상해 진단서와 제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동생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동생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내리쳤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누나, 당장 경찰서로 가자. 가서 그 여자 싹 다 집어넣어 버리게. 이건 명백한 존속 상해죄야. 합의고 뭐고 없어.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저는 흥분한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그 아이를 벌주는 게 아니야. 나는 왜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 블라우스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시어머니 멱살까지 잡아가며 발악을 했는지. 그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 설령 그 아이가 벌을 받는다 해도 내 아들과 손주는 평생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제 단호한 말에 동생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로서의 이성이 돌아온 것이지요. 누나 말이 맞아. 단순 사건으로 접근하면 그 여자는 초범이고 집안 다툼이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야 해. 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절대 아들 내외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제 행방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 감정을 빼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며느리의 평소 행실과 금전 문제에 대해 떠보라고 조언했지요. 일단 조카 녀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그 며느리라는 여자, 뒤가 구린 게 확실해 보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한번 시작해 볼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비로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쫓겨난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하에 반격을 준비하는 사령관이 된 것이었죠. 동생이 잡아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줬던 모멸감과 고통, 그리고 제 손주가 받았을 상처를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의 끝에 반드시 따뜻한 봄을 가져오리라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상처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는 짐승처럼 오직 앞으로의 싸움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지요.
동생의 조언대로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달아 먼저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제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죠.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다음 날 오전에야 아들에게 근처 카페에서 보자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자니 잠시 후 초췌한 얼굴의 아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일어나 앉아라. 구차하게 굴지 말고. 난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너 하지영 그 아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살림 괜찮은 거 맞아? 그 아이 씀씀이를 보니 너 혼자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던데. 혹시 너 몰래 다른 짓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다. 아들은 제 질문에 당황하며 아내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영이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끔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절대 다른 짓 같은 거 할 애 아니에요. 그 순진한 대답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는 대신 가방에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전치 2주라는 글자와 목과 등에 남은 상처 소견을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네 마누라 작품이다. 너 없는 사이에 네 어미 멱살 잡고 벽에 밀쳐서 생긴 상처다. 이것도 그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감싸줄 테냐? 아들은 진단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완고했던 믿음의 벽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 하지영이 너 몰래 대출받은 거 있지? 그 돈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너 알고는 있는 거야? 제 추궁에 아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동안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제2금융권에서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가 저한테 이럴 줄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와 네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을 돌려보낸 뒤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으로 며느리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동생은 즉시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을 고용해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과 미행 끝에 탐정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며느리는 해외 명품 직수입이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죠. 그리고 그 회사의 유일한 동업자라는 남자와 함께 매일같이 강남의 고급 호텔과 술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훤칠한 외모의 젊은 남자였고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아주 깊고 은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고스란히 그 두 사람의 유흥비와 사치품을 사는데 탕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아무래도 이놈들 단순한 불륜이나 사기꾼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탐정 말로는 얘네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 세계에서 선수라고 불리는 놈들이래. 뭔가 더 큰 게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생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 며느리가 미친 듯이 집착하던 상아색 실크 블라우스가 떠올랐습니다. 그 옷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저는 동생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와 그 내연남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블라우스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달라고 말이에요.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죠. 동생을 만나 건네받은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와 내연남이 호텔 방 안에서 나누는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래서 그 블라우스는 어떻게 됐어? 진짜로 시어머니가 빨아버린 거야? 아, 말도 마, 오빠. 나 진짜 그날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하필이면 그 얼룩을 보고 빨 생각을 하냐고, 그 늙은 여우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래서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거 지워지면 우리 다 끝장인 거 알지? 다행히 자세히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는 남아있더라. 전문가한테 맡기면 성분 검출이 가능할지도 모른대.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그 영감탱이만 처리하면 이 옷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다발이 될 텐데. 일이 자꾸 꼬이네. 조심해.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늙어서 눈치만 빠른 거지 뭘 알겠어. 며칠 소리 지르고 윽박질렀더니 깨갱하고 집 나가던데. 아마 지금쯤 어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우리 슬슬 마지막 작업 준비해야지, 오빠.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얼룩과 물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받아온 불법적인 물건, 아마도 마약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험한 밀수품의 흔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증거가 묻은 옷을 이용해 그 남자를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고 제가 선의로 했던 빨래가 그들의 계획 전체를 망쳐버릴 뻔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제 멱살을 잡으며 보였던 광기 어린 분노는 단순히 비싼 옷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범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발악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며느리 하지영이라는 인간의 추악하고 끔찍한 실체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버릇없고 사치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을 기만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심지어는 위험천만한 범죄에까지 손을 댄 구제불능의 악마였던 것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으로 그 아이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그 역시 이 싸움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약하고 어리석었던 제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직접 심판의 칼을 쥐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건넨 녹음 파일은 제 손안에서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악독한 아이의 모든 비밀과 추악한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제 귀로 직접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불안과 의심이 끔찍한 확신이 되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한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결정적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첫 번째 목표는 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의 아들, 바로 이진규여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어미로서의 마지막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해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나 이혼 소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자금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들 녀석은 꼼짝없이 며느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유약하고 어리석을지언정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잔인한 과정이 되겠지만 골마 터지기 직전인 환부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퇴근 후에 곧장 혼자 오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당장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지영이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게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으로 들인 뒤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아들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진규야, 너는 아직도 엄마가 단순히 지영이한테 서운해서 그날의 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냐? 그럼 아니에요. 지영이가 잘못했죠. 1000번 만번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지영이는 제 아내고 애 엄마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참고 용서해 주시면. 용서.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나 용서를 하는 거다. 짐승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몽둥이가 약이지. 너는 지금 네가 짐승만도 못한 것과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지영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아들의 얼굴에 반감과 짜증이 서리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거가 더 강력한 법이지요. 저는 말없이 제 휴대전화에 연결된 소형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그 내연남이 호텔 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였지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던 아들의 얼굴은 대화의 내용이 진행될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오빠라는 다정한 호칭,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마침내 그 늙은 여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뻔했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지요. 한참 만에 아들이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누가 일부러 지영이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걸 거예요. 그렇죠, 엄마. 진규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만 칠 셈이냐? 이게 바로 너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네 아내,
하지영의 진짜 모습이다. 너는 그저 저 여자의 사치와 범죄 행각을 위한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터뜨리며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처절하고 서러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 여자를 향한 순수했던 사랑과 믿음,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던 가정과 미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 눈물이 그동안의 어리석음과 미련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나 혼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 저 인간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날뛰면 우리만 불리해진다. 저것들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것들이야. 우리도 그보다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게 뭔데요? 뭐든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아들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저는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획했던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너희 집에 하지영 그 아이가 숨겨놓은 비밀 공간이 있을 거다. 아마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아주 은밀한 곳에. 그곳에 그 아이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오늘 밤 그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곳을 찾아내야 한다. 비밀 공간이요? 그래. 녹음 파일에서 그 아이가 블라우스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했다. 분명 너희 집 어딘가에 너 몰래 만들어 놓은 금고나 비밀 서랍 같은 것이 있을 거야. 특히 그 아이 옷방, 평소 너는 손도 못 대게 했던 그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봐라.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이 선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당장 가서 찾아볼게요. 찾아서 그 여자의 모든 거리란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어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오피스텔에 홀로 남아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한 뼘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에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그 여자가 숨겨놓은 걸 전부 다 찾아냈어요.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의 옷방 가장 안쪽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벽 뒤에 위장된 비밀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벽처럼 보였지만 특정 부분을 누르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한 것들이 들어있었지요. 우선 여러 개의 타인명의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아들 몰래 빼돌린 재산을 내연남 혹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또한 며느리가 그동안 저와 아들을 상대로 몰래 녹음해온 파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아들이 흥분해서 뱉었던 험한 말이나 제가 며느리의 씀씀이를 타박하며 했던 잔소리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마치 자신들이 가정 내에서 꾸준히 시달려온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금고 맨 아래에 들어있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인이 찍힌 이혼 소송 준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아들에게 모든 귀책 사유를 뒤집어 씌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오히려 아들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양육권 소송에 대비해 아들이 아들에게 무관심하고 무능한 아빠인 것처럼 꾸며낸 거짓 진술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지요. 엄마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 돈, 제 명의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단물이 다 빠지면 저와 제 아들까지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울음은 그쳐라. 네가 흘려야 할 눈물은 그동안 네가 속고 살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면 족하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네 아들을 지켜야 할 아비고 네 가정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해야 할 가장이다. 금고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손 떼지 말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그날 밤 아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사진 속 서류들은 며느리의 악랄함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춰졌습니다. 상대의 패는 모두 읽혔고 제 손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반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잔인하고 교활한 거미가 쳐놓은 더러운 거미줄을 모두 걷어내고 그 중심에 있는 독거미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과 아들을 데리고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밤새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상해 진단서와 제 몸에 남은 상처 사진들, 며느리와 내연남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와 부동산 계약서들,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과 이혼 소송 준비 서류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을 검토하던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및 사기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악질적인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머님과 아드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라면 상대방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쪽을 어떤 죄목으로 엮어 넣을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판입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 한 사람을 벌주는 것을 넘어 그 아이와 그 주변의 검은 세력까지 한꺼번에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작전이었지요. 우리의 공격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며느리를 상대로 존속상해 미수 및 특수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순 다툼이 아니라 흉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명백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어린 손주가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며느리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내연남 역시 모든 소송의 공동피고 및 피의자로 포함시켜 함께 엮어 넣었지요. 마지막으로 문제의 실크 블라우스에 대해서는
동생이 아는 과학수사팀에 의뢰하여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에 대한 정밀 성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약 성분이라도 검출된다면 며느리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터였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촘촘한 법의 그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날아온 여러 장의 고소장과 소환장을 받아든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네 엄마 그 늙은 여우 말만 듣고 지금 네 마누라를 범죄자로 몰아? 그래,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알아? 너랑 나만 아는 비밀, 내가 세상에 다 까발려버릴 거야.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그런 어설픈 협박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며느리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며 냉정하게 대처했지요. 오히려 며느리의 협박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2차 가해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며느리는 실로 가소로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치매에 걸려 며느리가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지요. 또한 아들이 평소 의부증이 심해 자신의 사회생활을 방해해왔으며 이번 일 역시 자신을 옭아매기 위해 꾸며낸 모함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와 여성단체에 이 사실을 제보하여 자신을 시어머니의 등살과 남편의 의심에 시달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발악은 우리가 제출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주장했던 제 진술은 선명한 상처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의부증을 주장하던 그 아이의 항변은 내연남과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수십 장의 사진과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 앞에서 그저 우스갯소리가 되고 말았지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유일하게 믿는 구석은 자신의 범행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연인인 그 내연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의리란 모래성보다도 허약한 법이지요. 자신에게까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내연남은 가장 먼저 제 살 길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자수 의사를 밝히며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지영 씨의 사업 능력과 재력을 믿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유부녀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인 재력가라고 저를 속였습니다. 저 역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은 모두 그녀가 주도하여 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내연남은 며느리 몰래 빼돌린 재산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자신은 그저 순진하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굳게 믿었던 공범의 배신은 벼랑 끝에 서 있던 며느리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마지막 한 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며느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손주를 돌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그날의 충격으로 한동안 밤에 잠을 설치고 몽유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저와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우리 강아지, 엄마가 지금 아주 많이 아파서 멀리 병원에 갔단다.
그래서 당분간은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지내야 해. 엄마가 다 나아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강아지가 씩씩하게 잘 지내주면 엄마가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망울에 떠오른 슬픔과 혼란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이 이 어린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인지.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만큼은 저런 악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거나 지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정이라는 마지막 무대 위에서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치는 저 가증스러운 독거미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한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마침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공기가 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제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규야, 무서우냐? 조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곁에는 엄마도 있고 네 동생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법이야. 그러니 겁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보고 겪은 그대로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알겠지? 제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측에서 언론에 흘린 파렴치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음모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이들이겠지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아들과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낸 며느리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색상의 옷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모습을 연기하며 변호사의 부축을 받고 들어서는 모습은 영락없는 비련의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동정하는 듯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코웃음만 쳤습니다. 저 아이의 저 눈물과 연약함 뒤에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이 숨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속 상해, 특수 협박, 사기, 횡령, 배임, 간통. 검사의 입에서 죄명이 튀어나올 때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고 며느리는 더욱더 처절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이 그동안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구박과 남편의 의부중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모든 혐의는 바로 그 피해 망상에서 비롯된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증거 제출 시간이 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법정 대형 스크린에 제 목과 등에 남았던 선명한 상처 사진들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진과 함께 전치 2주라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주장하던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공개된 것은 아들 명의의 대출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개의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였습니다. 돈은 고스란히 강남의 고급 호텔, 명품 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며느리와 내연남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그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은 바로 그 문제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와 내연남이 호텔 방에서 나누는 저속하고 은밀한 대화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을 늙은 여우라고 칭하며 조롱하고 아들을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며 비웃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범죄 계획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 흘러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증인석에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하나뿐인 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가 더 이상 저 악한 사람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느리가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을 때 저는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광경을 보고 울고 있던 제 손주의 눈빛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저 아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엄중히 물어 제 손주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다음으로 아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고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제 어머니와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 착각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그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의 어리석음이 저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바로 비밀 금고에서 발견되었던 며느리가 준비한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저 몰래 준비해온 이혼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저를 파렴치한 남편이자 무능한 아빠로 몰아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양육권까지 가져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 사람이 저와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용할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의 내용이 스크린에 공개되자 법정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그 악랄하고 치밀한 내용의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정숙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증언이 끝났을 때 며느리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아이 역시 깨달은 것입니다. 검사의 최종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며느리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하며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와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제 우리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지난 재판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아온 몇몇 사람들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낸 며느리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교활한 여우의 가면도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연극도 모두 벗겨진 채 그곳에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텅 빈 껍데기만이 위태롭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푹 꺼진 눈과 생기 없이 푸석한 피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는 멍한 눈동자. 그 모습에서 저는 그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목격하는 씁쓸함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재판장이 들어서고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잠시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법관으로서의 엄중함과 함께 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피고인 하지영. 판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내연관계의 공범과 함께 이를 유흥비와 사치품 구매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자신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온 시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며 상처를 덧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 죄의 대가를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마침내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하지영을 사기, 횡령, 배임, 존속상해, 미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징역 7년.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며느리는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피고인석 의자 아래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안 돼. 하는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법정을 가득 메웠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실신한 며느리의 양팔을 붙들고 질질 끌다시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던 그 눈빛. 그 안에는 증오도 분노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와 아들은 말없이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길고 처절했던 싸움은 분명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치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폐허처럼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허탈함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인 듯 굳게 입을 다문 채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요. 우리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왕국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오직 쓸쓸하고 황량한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폐허의 실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집으로 온갖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독촉장이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빌려 쓴 대출금과 카드 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넓고 화려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던 아파트를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이삿짐을 꾸리는 날, 저는 말없이 아들을 도와 짐을 날랐습니다. 며느리가 사들였던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에는 이미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지요. 아들은 텅 비어가는 집안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엄마까지 고생하시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저는 짐을 나르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혹독한 홍역을 한번 치렀다고 생각하자. 집이 없어지면 또 어떤가. 가구가 사라지면 또 어떤가. 우리 세 식구 몸 건강히 기댈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 위로에도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시는 헛되이 살지 않게 만들어줄 값비싼 교훈이 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든 집을 떠나 제가 살던 김포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2개짜리의 좁은 집이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낡은 백열등이 불을 밝혔고 푹신한 소파 대신 딱딱한 마룻바닥에 등을 기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는 더 이상 거짓과 기만,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의 시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들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거실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는데 옆에서 아들이 밤새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재건의 시간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아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터 위에 이제 우리는 맨손으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기에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김포의 작은 빌라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안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은 빚을 갚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의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린 손주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부재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웃음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잠시라도 제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잿빛으로 변해버린 아들과 손주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무너진 아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손주의 다친 마음에 다시 햇살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밥을 짓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뽀얀 쌀뜨물이 나오도록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고등어를 굽고
파릇파릇한 시금치를 묻혀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지요. 진규야, 밥 먹자. 우리 손주도 이리 와서 앉아.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들지 않으려던 아들과 손주도 집안 가득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과 손주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밥 2공기를 말없이 비워냈고 손주 녀석은 제가 구워준 생선 반 토막을 다 발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세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익혔던 손맛을 아낌없이 발휘했지요.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와 계절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을, 가을에는 살이 꽉 찬 꽃게찜을, 겨울에는 뜨끈한 소고기 묵국을 끓여냈습니다. 제 음식에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저 내 자식, 내 손주가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하는 어미의 마음, 할미의 사랑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맛있는 냄새와 함께 눈을 뜨게 된 아들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제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일 나가요. 아는 선배가 건설 현장 일을 소개해줬어요. 몸은 좀 고되겠지만 지금은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죠.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번듯한 사무직으로 일하던 아들이 먼지 날리는 공사판으로 나간다는 것이 어미로서 마음 아프지 않을 리 없었지만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아들의 의지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한번 내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며느리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맹렬하게 일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빚 이만큼 갚았어요. 앞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통장을 내밀며 웃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유약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련은 제 아들을 넘어뜨렸지만 동시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선물해 주었던 겁니다. 손주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밥상머리에서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제가 해주는 음식을 오물거리며 할머니, 이거 맛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요. 저는 아이를 주방으로 데려와 함께 만두를 빚고 전을 부치며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반죽을 주무르는 아이의 얼굴에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만든 만두야. 아빠 오시면 드려야지. 어느 주말 오후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빚은 삐뚤빼뚤한 만두를 접시에 담아와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면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이 아이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폐허 위에 드디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반찬들을 이웃집에 사는 젊은 세댁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 밥 챙겨 먹이기가 힘들다는 푸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세댁이 빈 반찬통과 함께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반찬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애들이 어머님 반찬만 찾아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반찬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세댁의 말에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 가게. 젊었을 적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느꼈던 그 보람과 기쁨. 잊고 있던 오랜 꿈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70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싶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과 손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손맛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진규야, 엄마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그 누구보다도 환한 얼굴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엄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음식 솜씨면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어떤 반찬 만들지 행복한 고민만 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어떤 반찬을 주력으로 팔 것인지. 대화하는 내내 아들과 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치유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재건을 향한 첫 삽을 함께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땀 흘려번 돈과 제가 평생을 아껴 모아온 쌈짓돈을 합쳐 우리 동네 상가 한편에 드디어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현잔의 정성찬. 제 이름 석자를 내건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업이었지요. 비싼 돈을 들여 사람을 쓸 형편이 못 되어 가게 내부는 아들이 동료들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꾸몄습니다. 낡은 벽에는 환한 색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시장을 발품 팔아 쓸만한 진열대와 주방기구를 들여놓았죠. 가게 간판에 들어갈 글씨는 손주 녀석이 삐뚤빼뚤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쓴 것을 그대로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의 꿈과 희망, 그리고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은 가게가 세상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밤새 준비한 10대까지의 나물과 조림, 볶음 요리들을 진열대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보니 지난 세월의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가게 한편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한 끼 식사로나마 위로와 행복을 얻기를, 그리고 이 작은 가게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터전이 되어주기를. 처음 한두 시간은 가게 안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애가 탔지만 제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세댁이 동네 엄마들을 이끌고 첫 손님으로 찾아와 준 것을 시작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호기심에 가게를 기웃거리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인가 보네. 뭐 좀 맛있는 거 있어요?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은 어떻게 이렇게 안 짜고 맛있어요? 우리 애가 딱 좋아하겠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지난번에 사간 장조림, 우리 아들이 밥을 2그릇이나 비웠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뭐 맛있는 거 하셨어요? 손님들은 어느새 저를 사장님이라고 혹은 친근하게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더 이상 진규 엄마나 손주 할머니가 아닌 현잔의 정성찬의 주인 이연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죠.
정직한 재료와 손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정성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따뜻한 인정을 돌려받는 매일매일이 제게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나이 70에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가게가 입소문을 타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우리 가족의 삶도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고된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가게의 배달과 재료 구매,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지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저와 함께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아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유약했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팔과 그을린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늠름해 보였어요. 손주 녀석도 유치원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쓰는 것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지요.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제가 싸준 간식을 먹으며 손님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아이의 모습은 어느새 우리 가게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뜸에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몇 년의 세월 동안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며느리였지요. 모범수로 가석방이라도 된 것인지 예상보다 이른 출소였습니다. 한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그 아이는 이제 누가 봐도 헌옷 수거함에서 꺼내 입은 듯한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몹시 고되었는지 깡마른 몸의 얼굴은 병자처럼 누렇게 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공허하고 깊은 그늘이 눈가에 짙게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한참 만에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마치 마른 풀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담으려던 손을 멈추고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무심한 시선에 그 아이는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가게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얼굴만이라도 한 번 보게 해주세요. 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딱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하여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분명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련을 거치며 단단해진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값싼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출입문에 걸린 팻말을 잠시 외출 중으로 돌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아이의 앞에 다가가 그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지요.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의 용서는 내가 아니라 너 스스로와 하늘에 빌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제발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도 너를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는다. 신기하게도 그렇더구나. 내 마음속에 너를 미워할 자리는 이제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거든. 그 자리에는 내 아들과 내 손주,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저는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받고 아주 멀리 우리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의 아들은 아주 좋은 아이로 너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의 아픈 기억이자 짐이 되지 말아다오. 그것이 너가 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어미로서의 마지막 모정일 것이다. 제 말에 그 아이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준 돈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소리내어 울다가 이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멀어져가는 그 아이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눈처럼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끝이자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도우러 온 아들과 손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과 함께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김포의 선선한 저녁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지요. 제 손을 잡고 걷던 손주가 제잘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주면 안 돼요? 그럴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떡갈비도 같이 해줄까? 와, 진짜요? 신난다. 할머니 최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흐뭇한 미소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우리는 좁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우리 집에 돌아와 소박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은 작은 식탁은 그 어떤 대궐의 화려한 연회보다도 밝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너져버린 성을 다시 화려하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진 황량한 폐허 위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꿋꿋하게 피워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따스하고 눈부신 날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서 얻어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